앞서 13부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전투 레닌그라드 공방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괴멸하기 직전이었던 레닌그라드가 생명의 길을 통해 기적적으로 구원받았죠. 더불어 히틀러의 변덕으로 레닌그라드를 포위하던 독일군 대부분이 크림반도 쪽으로 전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히틀러가 그토록 고집했던 지역인 우크라이나의 상황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크라이나는 왜 히틀러의 관심을 듬뿍 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히틀러가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이 프로이센 출신 장군들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단 프로이센 장군들이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은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의 저서 전쟁론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전쟁론에서는 전쟁을 이기려면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적의 병력을 모두 분쇄해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중요한 거점을 점령해 상대방의 지휘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인데요. 전쟁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전이 바르바로사 작전이죠. 하지만 오스트리아 출신의 히틀러는 아예 다른 시각으로 전쟁을 다뤘습니다. 그는 전쟁이 경제라고 생각했죠. 히틀러는 전쟁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상대방보다 경제력이 높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상대방의 군대를 섬멸하려는 프로이센 출신 장군들과 경제력으로 상대를 누르려는 히틀러의 시각은 대립을 이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일의 장군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겪어온 전쟁과 부대 관리 경험을 토대로 상황에 가장 알맞은 전략과 전술을 고안하려고 노력했지만, 고작 제1차 세계대전 육군 상병 출신인 히틀러가 자신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아집을 피우니 환장할 따름이었죠. 히틀러는 당연히 우크라이나의 비옥한 흑토지대로 눈이 돌아갔는데요. 흑토지대는 그야말로 신이 내린 지대입니다. 어떤 씨를 뿌려도 저절로 농사가 되는 지대이죠. 우크라이나에서는 대체로 밀 농사를 지어 소련 전역에 공급했습니다. 또한 독일에는 거의 없는 석유도 생산되기 때문에 히틀러는 우크라이나에 꽂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히틀러의 신념으로 인해 자원이 풍부한 우크라이나 지역은 다른 곳을 전부 제치고 독일군이 점령해야 할 필수 지역이 되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점령은 독일군에서 경력이 가장 많은 룬트슈테트 장군의 남부집단군이 맡게 되었죠. 남부집단군은 공격을 시작하기 전 수월한 진격을 위해 진격 루트를 계획합니다. 가장 먼저 프레미실 요새를 점령한 뒤 지토미르를 점령합니다. 그 다음 지토미르를 거점으로 우크라이나 지방과 소련을 이어주는 대도시인 키예프를 점령합니다. 즉, 키예프를 점령해 우크라이나를 소련으로부터 차단해서 우크라이나 지역을 점령하려 한 것이죠. 불과 몇 달 전 메즈강을 건너는 사상 최대의 기동전을 지휘한 룬트슈테트 장군에게는 고민 하나가 있었습니다. 남부집단군이 독일군으로만 이루어진 부대가 아닌 다국적 군대라는 것인데요. 남부집단군은 총 두 덩어리로, 하나는 독일군으로 이루어진 북쪽 진영과 프랑스군의 무기로 구성된 루마니아 처리대와 헝가리 군대가 남쪽 진영을 이루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와 헝가리 군대는 독일군에 비해 약했기 때문에 룬트슈테트는 이들이 독일군의 후방을 맞도록 지시합니다. 독일군이 드네프르 강을 건너 키예프를 향해 진격하면 따라가서 북해 쪽의 항구를 점령하는 임무를 배정했죠. 룬트슈테트는 프랑스의 메즈강을 건넜던 것처럼 거침없이 프레미실 요새를 제압하고 소련 영토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스탈린에 따르는 유능한 군인 중 한 명인 키르포노스 장군이 지휘하는 소련군을 마주하게 되죠. 키르포노스는 미래 소련의 서기장이 되는 니키타 흐루쇼프를 부하로 둘 정도로 능력 있는 장군입니다. 키르포노스는 총 6개의 기갑군단으로 독일군을 막기 위해 진격했습니다. 이 기갑군단에는 그 유명한 T-34의 비율이 높았기에 독일군의 공격을 막는 데 큰 어려움이 없어 보였죠. 키르포노스 장군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독일 남부집단군의 제1기갑집단이 진격할 때 후방을 차단해서 고립시키려는 전략인데요. 당시 소련군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었죠. 독일군에서는 폴란드 침공 당시 활약했던 클라이스트 장군이 제1기갑집단을 지휘했으며 남부집단군 소속 제5군과 제6군이 함께 나섰습니다. 제5군은 돌파 공격을 하기 좋은 들판지대에 배치되었지만 제6군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제6군은 모든 것이 노출되는 초지대에 배치되었기에 소련 전선을 돌파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독일군은 진격을 시작합니다. 남부집단군의 공격은 6월 22일 바르바로사 작전에 맞춰 시작되었습니다. 제1기갑집단을 이끄는 클라이스트 장군은 6월 30일에 리비우에 도착했습니다. 작전 개시 8일 동안 약 200km를 진격했죠. 순조롭게 진격하는 듯이 보였지만 한 가지 문제 상황이 발생합니다. 제1기갑집단의 후방을 보호해야 하는 제5군, 6군이 발목을 잡았죠.
5군과 6군은 클라이스트의 후방이 끊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소련군을 견제하며 따라갔지만 이들을 공격하는 소련군은 충분한 훈련을 받은 키르포노스의 부대였습니다. 5군과 6군은 제1기갑집단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소련군에게 붙잡혀 진격이 늦춰지고 있었습니다. 키르포노스 장군이 계획한 고립작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키르포노스는 클라이스트 장군의 후방을 끊기 위해 6월 29일부터 7월 9일까지 11일 동안 차단 작전을 수행했지만 독일군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키르포노스 장군이 차단 작전을 수행하며 시간을 버리는 사이 5군과 6군이 클라이스트 장군의 후방에 도착했습니다. 이로써 남부집단군은 우크라이나로 깊숙이 진격할 준비가 끝났죠. 룬투슈테트 장군은 1기갑집단의 선두로 키예프를 향해 파죽 지세로 진격했습니다. 어느새 키르포노스 장군의 지휘소 코앞까지 도착했죠. 키르포노스 장군은 전선에서 불과 10마일 떨어진 장소에서 독일군의 공격을 어떤 식으로 막아낼지 회의를 열었는데요. 하지만 머리를 꽁꽁 싸매봐도 시간을 벌 방법만이 나올 뿐 확실하게 막아낼 마땅한 방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클라이스트 장군을 보조해주는 5군과 6군을 향해 역공을 취해야 한다는 의견만이 나왔죠. 어쩔 수 없이 키르포노스 장군은 참모들 의견에 따라 5군과 6군을 공격하는 결정을 했고 지원군으로 오고 있는 64군단과 27군단에게 기대를 걸기로 합니다. 하지만 지원군의 상황마저 아주 위태로웠습니다. 이 두 개의 군단은 무기가 모자라고 말이 대포를 끌고 무전기는 없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27군단 한 개 사단에만 지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새롭게 추가된 64군단과 27군단이 독일군 5군, 6군을 막지 못할 경우에는 클라이스트 장군에게 키예프를 내줘야 할 상황이었죠. 소련 64군단과 27군단은 너무나도 약했지만 독일군에게 필사의 공격을 감행합니다. 전력 차이가 극명했음에도 이들은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 소련군은 독일군을 막아내지 못했고 3일 정도 남부집단군의 발목을 붙잡아두는 데 성공합니다. 소련의 지원군이 독일군을 막는 데 실패하고 키르포노스는 이제 다른 전략을 고안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머리가 복잡한 키르포노스에게 한 가지 걸림돌이 더 있었는데요. 바로 키르포노스의 상관 부둀니입니다. 독소전쟁은 총 6명의 지휘관 싸움이라 볼 수 있습니다. 북쪽의 레프와 보로실로프의 대결, 중부는 보크와 티모셴코의 싸움, 마지막으로 남부는 룬투슈테트와 부둀니의 전투입니다. 북부에서 보로실로프는 레프 장군을 상대로 고전했으나 결국 주코프의 도움을 받으면서 패배의 굴욕은 면합니다. 중부를 지키는 티모셴코 장군은 보로실로프 장군에 비해 유능했지만 두 개의 기갑 집단을 보유한 보크 장군을 막아내기란 어려웠습니다. 단지 보크 장군의 진격을 조금씩 멈추게만 했죠. 그리고 부둀니 장군은 기병 출신의 장군으로 기병의 두각을 나타낸 장군입니다. 하지만 독소전쟁에서 기병이란 시대에 뒤떨어진 부대이죠. 또한 병력이 많아야 전쟁을 이긴다는 구시대적 발상을 가진 장군입니다. 부둀니 장군이 큰 패배를 겪지 않은 이유는 단지 전쟁 전에 혹독한 훈련을 받은 주코프 장군의 부대를 지휘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대전에 넓은 식견을 가진 키르포노스 장군의 덕을 보기도 했죠. 상관의 무능한 지휘를 받던 키르포노스 장군은 암담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모스크바로 향했어야 할 구데리안 장군이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키르포노스는 머리가 점점 복잡해졌죠. 한편 구데리안 장군도 머리가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구데리안 장군은 모스크바 공격을 제지받고 남부집단군으로 다시 배치받습니다. 구데리안은 모스크바를 점령하는 데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했지만 명령이 최우선인 군인의 숙명을 따라야만 했죠. 대신 육군 총사령부는 구데리안 장군에게 최대한 빨리 클라이스트 장군과 함께 키예프를 점령한 뒤 모스크바로 향하라며 여지를 남깁니다. 그렇게 구데리안 장군은 어쩔 수 없이 모스크바를 뒤로하고 키예프를 향해 진격합니다. 구데리안은 모스크바까지 고작 400km만이 남았지만 발걸음을 돌려 600km를 후퇴합니다. 만약 구데리안 장군이 성공적으로 키예프 공략에 성공한다면 모스크바를 향해 다시 1000km 정도를 움직여야 합니다. 왕복 1500km이죠. 시기는 이미 1941년 9월 소련의 혹독한 겨울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소련의 겨울이 오고 난 뒤에 수도 모스크바를 공격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판단일까요? 독소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첫 번째 시기와 역사상 최대의 자연 요새인 크림 반도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독소전쟁 최고의 장군이 등장합니다. 독일군 최고의 두뇌, 기동전의 대가 등 각종 수식어가 붙은 이 사람의 등장만으로도 독일군의 사기는 하늘을 찌릅니다.
이 장군은 대체 누구이며 크림반도는 어떻게 될까요?